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교육론 강의를 맡은 서태동입니다. 시국이 참 어려워서 이렇게밖에 강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제 강의를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고 강의를 못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죠? 네, 생긴 게 이렇게 생겼고 지금 뭐 학교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뭐 대학만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 정도는 잘 알고 있겠죠? 얼른 개학을 해서 저도 학교에 가고 여러분을 실제로 만나서 강의를 하고 싶은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PPT를 가지고 강의를 찍고 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은 1장입니다. 최근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사회과 평가 방향,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에도 공유를 했지만 강의를 듣는 방법이 있어요. 원래 제가 강의를 할 때 작년에 제 강의를 수강했던 학생들은 알겠지만 저는 강의할 때 학생들이 미리 책을 읽어오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수업 시간에만 충실하게 여러분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수업도 좀 여유롭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제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저도 지리교육과를 졸업하기도 했고 2016년부터 강의를 쭉 해와본 결과 제가 욕심을 냈을 때 뭐 크게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배우거나 뭐 그렇지는 또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충실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원래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될 때 제가 강의를 할 때는 글씨가 이렇게밖에 안 써집니다. 자, 강의를 할 때는 함께 읽어요. 함께 돌아가면서 한 문단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그때 그냥 큰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면서 읽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모여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재를 혼자 큰 소리로 읽습니다. 교재를 큰 소리로 읽고, 근데 뭐 집중할 자신이 있으면 그냥 읽어도 괜찮습니다. 요즘에 저도 집에 있다 보니까 저희 집 꼬맹이들이 있거든요. 그 꼬맹이들이 있으니 뭐 책을 집중해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좀 잡념을 없애려고 소리를 내서 읽는데 여러분들도 뭐 자신 있으면 혼자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때 읽을 때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연필로 밑줄을 긋습니다. 연필로 밑줄을 긋는 이유는 볼펜으로 그럼 지워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억을 해줘야 될 부분은 해당 챕터를 읽을 때는 그 해당 챕터의 목차를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책의 전체적인 목차를 조금 이따가 살펴볼 텐데 이 책의 전체적인 목차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어디를 지금 공부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 챕터,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이제 1장이죠. 1장에서는 어떠한 목차 순서로 우리가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 내용을 읽을 때 지금 여기를 읽고 있구나. 그래서 길을 잃어서는 안 돼요. 이게 대학 교재다 보니까 그냥 읽다 보면은 막연히 좋은 내용만 가득해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끝나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길 잃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 나머지 내용도 일단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강의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먼저 예습을 하는 게 중요하죠. 먼저 예습을 하고 쭉 다 읽어보고 나서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강의만 듣게 되면 강의 내용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만 보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만 하면은 공부할 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읽고 내용을 어떤 내용이 중요하고 어떤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지 판단을 해서 읽은 다음에 제가 강의를 했을 때 그 부분을 한 번 더 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교재의 특성상 1장과 2장은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이론적인 배경과 가깝습니다. 이 이론적 배경에 가까워서 1장과 2장은 그냥 해당 교재의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할 겁니다. 3장부터는 실제 수업이거든요. 실제 수업이어서 해당 내용이 어떻게 통합사회 교과서나 교육과정에서는 쓰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그리고 제가 그래도 지리교사다 보니까 제가 하는 지리 수업에서는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활용이 되는지 이런 걸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통합사회를 위한 첫걸음 과제를 내주는 것이 나중에 임용시험 공부를 위한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절대 해야 될 것과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절대 해야 될 것은 스터디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스터디를 반드시 해야 되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발제예요. 발제. 자,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터디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나는 어떤 내용을 알고 어떤 내용을 모르는지를 알기 위해서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이 스터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 부분입니다. 메타인지라고 볼 수 있어요. 메타인지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스스로 아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물론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시험에 그게 안 나오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상대를 통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내가 상대를 통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터디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발제는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발제는 거의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1장의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한다. 2장의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한다. 요약을 왜 합니까? 결론서에 다 있는데. 요약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서 5명이서 4명이서 스터디를 할 때 너는 1장을 발표해, 너는 2장을 발표해, 너는 3장을 발표해, 너는 4장을 발표해라고 했을 때 그렇게 공부를 해서는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임용시험 스터디를 할 때 중요한 내용은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문제풀이입니다. 문제풀이. 문제풀이를 했을 때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냈는데 상대는 나와 같게 중요하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같이 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를 낸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짜증이 나거든요. 근데 거기서 짜증을 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을 똑바로 해야 돼요. 내가 낸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제대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문제를 냈다라고 가정했을 때 나는 쓸 수 있는, 당연히 못 쓰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바로 그 부분이 이거죠. 임용시험 공부를 하기 위한 트레이닝이다 라고 해서 통합사회를 위한 첫걸음을 여러분이 공부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과제를 내주는 겁니다. 주 교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주 교재는 사회과 활동 중심 수업과 과정심 평가라는 책이 주 교재고, 여러분의 과제를 위해서 내주는 책은 통합사회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책입니다. 사회과 활동 중심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라는 책을 고른 이유는 통합사회 교육론은 교재가 아직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교재가 없는데, 그나마 이 교재를 한 권 끝냈을 때 여러분들이 역사 교육을 하든 지리 교육을 하든 윤리 교육을 하든 아니면 일반 교육학을 하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 교재 한 권을 끝낼 생각으로 이 교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저와 함께 공부를 해서 진행을 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통합사회 교과서의 내용과 통합사회 교과서에서는 이런 이 수업 방식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른쪽에 있는
통합 사회를 위한 첫 걸음은 당연히 스터디를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임용시험 공부할 때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순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서를 보면 1장은 최근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사회과 평가의 방향이고, 그 다음에 2장 최근 교육 이슈에 따른 사회과 평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을 쭉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는 이야기라고 해서 여러분이 읽다가 좀 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길을 잃지 않아야 돼요. 길을 잃지 않고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3장부터는 실제 수업입니다. 그래서 글쓰기, 그 다음에 토익 토론, 프로젝트, 그 다음에 창의성 신장 수업, 야외 학습과 평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에 8장은 디지털 매체 활용 수업, 그 다음에 게임,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 이렇게 할 건데요. 10장의 자유학기제는 중학교에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자유학기제는 크게 다루진 않을 거고, 여기 안에 주제 선택 활동 정도만 점검을 하고 끝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강의가 얼마나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1장입니다. 1장의 최근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사회과 평가 방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교육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사회과 평가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업과 평가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변화, 두 번째,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과 평가 방향, 세 번째, 사회과 학생 활동 중심 수업, 네 번째, 사회과 과정 중심 평가,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태어나는 아기는 2050년이 되면 30대가 됩니다.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까? 오늘 태어나는 아이는 2050년이 되면 30대가 돼요. 우리 집에 있는 2명의 꼬맹인데, 이 꼬맹이들이 2050년이 되었을 때, 지금으로부터 30년 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 꼬맹이가 하나는 35이 되고 하나는 34이 될 텐데 지금의 저보다도 어립니다. 30년 전을 생각했을 때, 제가 30년 전에를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30년 전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휴대폰이라고 하는 걸 그때도 쓰긴 썼었는데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달랐죠. 여러분들도 많이 다를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처럼 들릴까봐. 그런 거는 응답하라 같은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응답하라보다는 제가 조금 뒤에 세대이긴 합니다. 오늘 태어나는 아기는 2050년이면 30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발 하라리가 쓴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문장입니다. 유발 하라리가 여러 책을 썼지만 제가 가장 인상적인 책은 당연히 사피엔스입니다. 사피엔스는 정말 잘 쓴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타고난 이야기꾼이구나. 유발 하라리는 정말 타고난 이야기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호모데우스 때는 좀 약간 그랬고,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은 너무 이 21가지를 맞추려고 노력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런 세상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전수해야 할 교육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바로 더 많은 정보다. 정보는 이미 학생들에게 차고 넘친다.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이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식별하는 능력이며, 무엇보다 수많은 정보 조각들을 조합해서 세상에 관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이제는 구글링을 하면 못 찾는 지식이 거의 없죠.
그리고 요즘 학생들은 여러분만 해도 여러분이 어렸을 때에는 주로 네이버에 찾았을 텐데 요즘 학생들은 바로 유튜브에 올리죠. 그러면은 더 많은 정보는 사실 별로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오히려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과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식별하는 능력, 그 다음에 조각조각을 모아 세상에 관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각조각을 합쳐서 큰 그림을 하는 것은 이걸 에디톨로지라고 해요. 에디톨로지. 에디톨로지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김정운 교수가 쓴 에디톨로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에디톨로지 책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하는가인 거죠.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학생들에게 뭘 가르쳐야 할까? 많은 교육 전문가들은 학교의 교육 내용을 포시스라고 해요. 이걸 포시스라고 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창의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학교는 기술적 개량의 교육 비중을 낮추고 종합적인 목적의 삶의 기술을 강조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대처하고 새로운 것을 학습하며 낯선 상황에서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일 것입니다. 2050년에 세계에 발맞춰 살아가려면 새로운 생각과 상품을 발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반복해서 재발명해야만 할 것이라는 거죠. 네, 여기를 보면 중요한 내용을 다시 표시를 해볼까요? 네, 포시스는 비판적 사고 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창의성인 거고 실제로 이제 중요한 것은 변화에 대처하고 새로운 것을 학습하며 낯선 상황에서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런 말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리질리언스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나의 몸에 많은 것들이 인공적인 것으로 대체가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치 사이보그처럼 될 텐데 사이보그처럼 되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본격적으로 교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쪽을 보면 미래사회의 변화와 교육에 대한 요구. 그러니까 방금 했던 내용을 이제 책에서도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가트렌드라고 해서 지금은 사회에서는 인구 구조가 변화한다는 거.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저출산과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것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아들여야 될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민밖에 없습니다. 이민. 그 이민에 대한 내용은 제리드 다이아몬드가 쓴 대변동이라는 책에 보면 일본 사례가 나오거든요. 그 일본 사례를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그 부분은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일본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앞서 나간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유럽보다도 더 앞서 나가는 것 같고 일본은 뭐 당연히 우리나라가 더 앞서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일본의 정부에서도 지금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 것들을 아베 정부가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거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지리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도 잘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은 이제 이런 기술을 쉽게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도 추후에 이론적 배경이나 다른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할 때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환경이 변화하죠. 최근에 들어서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늘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었을 때 인간의 일자리를 바로 다 AI가 대체를 하게 되었을 때 근데 이제 인간은 노동자일 뿐만이 아니라 소비자이기도 하거든요. 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이기도 하면서 소비자이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노동자로서 활동하지 않는다. 뭐 그게 기업 입장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환경 문제는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기후변화, 환경오염 문제 이런 것들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정치는 지구촌 다원화 사회인 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남북 문제가 또 있기도 하죠. 글로벌화에 따른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여러분도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 글로벌화, 글로벌 이슈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전국 지리교사 모임에서 고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위한 서평 대회를 열거든요. 거기에도 여러 도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도서를 읽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도 함께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교육으로 들어왔을 때 인성교육, 그 다음에 이제 평생교육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사람이 줄어들었을 때 그 줄어든 사람이 사회에서 어떻게 활동하며 살아갈까?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죠. 예전에는 무조건 사람이 많았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나오는 대로 인재로 쓰면 됐지만, 이제는 그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한 인재로 자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 특성 중심의 기별화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개별화 교육, 여기에서도 개별화 교육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가지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이죠. 그러니까 사회과 특성상 민주시민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글로벌화된 이 세상을 살아갈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이런 세계시민교육까지도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면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제 핵심이 이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거든요. 역량 중심 교육과정. 이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것도 2장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을 보면 이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 교육 내용 및 방법 평가 체제 개선 방안을 각 영역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강조하여 제시한 표가 이겁니다. 이 표가 이건데, 여기를 보면은 교육 내용, 방법, 평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틀을 잡을 때 목표, 그 다음에 내용, 방법, 평가, 이렇게 네 가지의 틀로 구성을 해요. 이 공부를 한다는 건 틀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틀을 잡아놓고 그 틀 안에 채워 넣는 거죠. 채워 넣는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교육 내용이 요즘에는 이게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담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적정화라고 하는데, 실제로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적정화되었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2009 개정 교육과정 때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나 아니면 동아시아사나 세계사 교과서나 한국지리 세계지리 교과서를 본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이 얼마나 많이 빠졌을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글쎄 그렇게 많이 빠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자, 근데 교육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수업을 들었나요? 여러분들이 학생일 때 들었던 수업을 생각해 보세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업 방식은 학생 참여형 수업입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이어서 학습자 중심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 참여형 수업의 내용은 교과 세특에 기록을 하게 되어 있죠. 평가는 어떻습니까? 평가는 이제 조금 이따가도 다시 이야기할 텐데, 결과 중심 평가, 결과 중심 평가의 내용으로 같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완이 된다라는 거죠. 보완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보완이 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서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과정 중심 평가라는 겁니다. 과정 중심 평가. 원래 이제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 결과 중심 평가라는 거예요. 이 결과 중심 평가의 대체제로서, 대체제가 아니죠. 이걸 이제 보완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보완하는 역할로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평가에는 원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중심 평가를 통해 다른 학습자의 성장을 도와주고 수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자의 노력을 평가하고 이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성적 보고 방식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업 성취도 평가 내용에서 내용 요소 평가 비율을 줄이고 실생활에서의 이 역량 평가 요소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네,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 장만 넘겨볼까요? 자, 이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본래 평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시험 없는 세상에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시험 없는 세상에 사는 게 꿈이었고, 그런데 이제 시험을 내고 있죠. 시험이라고 하는 게 있음으로써 공부를 확실하게 더하는 감은 있어요. 공부를 더하긴 하는데 시험 없는 게 참 좋은 것 같긴 해요. 물론 임용시험이 없었더라면 제가 그만큼 공부를 더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시험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기억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시험을 보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있어서 이 평가는 주로 이렇게 되죠. 변별은 이제 줄 세우기죠. 줄 세우기를 한다. 이게 이제 규준 참조 평가라는 거고, 규준 참조 평가는 쉽게 얘기해서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 이 상대평가에서는 이런 것들을 주로 하죠. 분류, 선별, 배치, 입학시험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원래 이제 해왔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과정중심 평가는 주로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중거 참조 평가로 간다는 거죠. 중거 참조 평가로 가서 중거 참조 평가는 이 절대 평가라는 겁니다. 절대 평가.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학생이었을 때, 그러니까 고등학생이었을 때, 그때는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해야 되죠. 이제 9등급 평가를 합니다. 9등급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생이었을 때도 A부터 E까지 썼을 거예요. A, B, C, D, E 라고 해서 이걸 5단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취평가제라고 합니다. 성취평가제. 근데 5단계 성취평가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9등급이 대학 가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과정중심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고교 내신의 절대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교 내신의 절대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없이는 원래 가지고 있던 과정중심 평가의 취지를 절대 살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내용은 교재 16쪽부터 18쪽까지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건 교육학을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16쪽부터 18쪽까지는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꼼꼼하게 읽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근에 평가의 방향이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돕기 위한 평가는 수행평가를 내실화하고, 형성평가를 활용하고, 수업에 연계하고 실생활과 연계되는 것을 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과정중심 평가의 핵심은 피드백입니다. 피드백. 학생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중심 평가를 성장지향평가라고도 말을 합니다. 성장지향평가, 피드백을 강화한다.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아까 얘기했죠. 고교 내신 절대평가여야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상대평가인 상태로 뒀을 때, 예를 들면 제가 서평쓰기 과제를 내줬다고 칩시다. 처음 낸 학생이 너무나 잘 썼어요. 그 친구를 100점을 줬어요. 근데 나중에 낸 학생이 80점이었어요. 80점인데 제가 이제 피드백을 해서 줬단 말이에요. 피드백을 해서 주었을 때 그걸 고쳐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 친구가 고쳐갖고 온 내용이 다시 100점이면 그 친구는 이제 100점이 되는 겁니다. 상대평가면 등급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 낸 학생이 두 번째 낸 학생한테 시비를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난 처음부터 100점이었는데 너는 고쳐서
100점이 되지 않았느냐. 그걸 교사에게 민원을 걸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둘 다 100점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과정 중심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쭉 열심히 읽고요. 백워드는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할 부분이고, 백워드는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 쭉 넘겨서 32쪽으로 하겠습니다. 32쪽은 상황인지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상황인지론. 최근에 이 상황인지론이라고 하는 게 이론 쪽 토대가 돼서 지금 이걸 바탕으로 해서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거다. 상황인지론을 바탕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학생 참여형 수업이 학습자 중심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이라는 거예요. 이 오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오타는 고쳐서 올리도록 할게요. 올릴 때는 상황인지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인지는 인간이 처한 환경과 사회적 맥락과의 역동적인 산물이다. 학습은 실생활의 맥락에서 학습자의 주체적인 경험을 가지고 구성을 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구성주의라고 해서 구성주의, 그러니까 교사가 특정 내용을 주입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주입이 그대로 주입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A라고 주입했을 때 어떤 친구는 A, 어떤 친구는 A-, 어떤 친구는 B, 어떤 친구는 C라고 하는 것을 통해 속에서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학습자 내에서 구성이 되는데 이런 것을 구성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의 인지 자체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배경 지식이나 아니면 그런 환경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 상태로 섞여서 구성된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인 거죠. 활동 중심 수업은 활동을 통해 맥락들을 구성해가면서 지식을 생산해내는 것이라고 하면서 학교 교육에서의 수업 방법의 전환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학생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생일 때, 그리고 여러분이 고3이었을 때, 고3이었을 때는 수능 특강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학교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황인지론에서는 실제적 과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학생들이 전문가들처럼 지식을 탐구하고 그 기능을 개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문가들과 유사한 인지활동을 진행하는데, 즉 실제적인 상황에서 실제적인 과제를 가지고 실제적 활동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이제 왜 나오냐면 교재 32쪽의 중간 정도를 바라보면 학교 수업은 전문가들의 활동을 대체한다라고 해요. 대체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 활동이 아니고 대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일상 실제 상황, 그러니까 학습자들의 일상적인 실제 상황을 수업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수업 주제와 방법을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는 수업 때 이제 뭐를 하려고 노력하냐면 맨 마지막 통합사회를 수업할 때는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지리라고 하는 거라서 오늘 배운 내용과 여러분들의 실제 삶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맞혀보자 라고 말을 하거든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지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지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적용을 한번 하게끔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게 사실 효과적인지는 일단 더 봐야 되는데 그래도 학생들이 쓰는 거 보면 어느 정도는 잘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실제적 과제. 자, 실제적 과제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실제적 과제는 상황학습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이 사회적 맥락 안에서 해결하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과제의 복잡성은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타가 정말 많네요. 네, 나타나야 한다. 오타도 고쳐줄게요. 네. 교육 현장에 있어서 언제 좀 2015 개정교육과정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 말을 많이 썼으니까요. 교육과정 수업평가 기록의 일체화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원래는 경기도 교육청의 연구사였던 김덕윤 연구사님이 지금은 구리 안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신데,
교육과정 수업평가 기록의 일체화라고 하는 말을 주장을 했었고, 이 왼쪽에 보이는 내용이 이론적 배경을 나타낸 거라면 오른쪽에 보이는 내용이 실전편이라고 해서 각 교과 전공교사들이 어떻게 교육과정 수업평가 기록을 일체화를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현장에서는 교수평기 일체화라고 해요. 교수평기 일체화라고 합니다. 쉽게 좀 정리를 해보면 2015 교육과정의 맥락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게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거죠. 교사가 교육과정의 전문가로서 어떤 내용은 굉장히 늘려서 할 수도 있고 어떤 내용은 줄여서 할 수도 있고 섞여서 할 수도 있고 교사가 교육과정의 전문가로서 판단을 해서 이 내용을 어떻게 수업을 할지를 정하는 것들을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은 학생 참여형 수업을 말하는 거고요. 학습자 중심 수업이죠. 상황인지론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학생 참여형 수업이고, 과정 중심 평가는 이제 조금 이따가 살펴볼 내용이고, 이거는 학생부 기록인데 여러분들도 학생일 때 받아봤을 거예요. 바로 교과 세트,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하는 교과 세특이 일체화라고 하는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순환을 해가며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교수평기 일체화, 교육과정 수업평가 기록의 일체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는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이 일단 평가잖아요. 평가. 그래서 과정 중심 평가 40쪽을 보면 과정 중심 평가는 학습의 과정 및 학습의 수행에 관한 평가로 교수 학습 활동과 평가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학습자들의 학습 활동을 평가함으로써 학습자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목적으로 한다. 즉 수업 전 과정에서 다양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맞춤형 피드백을 강화함으로써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다양한 평가 방법을 의미한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저도 100% 찬성을 합니다. 전제는 고교 대신 절대평가가 되었을 때 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다시 수능 비중을 높이게 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교육 현장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입시가 교육 환경을 전부 다 좌지우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40쪽의 내용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41쪽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의 특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과정중심 평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우리는 21쪽으로 와서 백워드 교육과정으로 가겠습니다. 슬라이드는 마지막이에요. 자, 백워드 교육과정 21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하려고 해요. 백워드 교육과정은 제목처럼 거꾸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거꾸로 하는 거냐면 원래 타일러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타일러라고 하는 교육학자는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경험을 선정, 조직하고 평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평가는 마지막에 한다는 거였어요. 그거를 원래 우리도 늘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수업을 하고,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고 수업을 하고, 어떻게 수업을 할지를 하고 마지막에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평가를 수업의 중심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평가를 수업 설계의 출발점으로 잡는다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학습자의 진정한 이해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워드 설계는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과정 내용에서 주요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학생들이 진정한 이해에 도달하도록 학습 목표를 정하고 바로 뭐가 되냐면 평가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평가 계획을 세우고 학습 경험을 정하는 것을 순서로 해서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수업을 설계하고 평가를 강조하는 방법을 백워드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백워드 교육과정에서는 이 3단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 계획을 세우고 학습 경영과 수업 계획을 세운다라고 해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볼까요? 1단계는 바라는 결과를 확인하는 단계. 그러니까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한다는 겁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또 중요한 것이 성취 기준이에요. 성취 기준. 그러니까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성취 기준, 평가 기준 이런 것들로 함께 이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한 목표의 성취 정도를 확인하는 평가를 계획하는 단계고, 3단계는
학습을 계획하는 단계로 이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학습 경험과 수업을 계획합니다. 이때 수업 방법을 어떻게 할 거고 수업 자료를 어떻게 할 거고 학습 경험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사항을 설계하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22쪽에 보면 1단계 바라는 결과를 확인한다. 2단계 학습 평가를 위한 증거를 결정한다. 3단계 학습 경험을 계획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읽어보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올해 들어서 바뀐 평가의 내용을 잠깐 이야기해 보면 지금은 이제 과제형 수행 평가를 금지한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과제형 수행 평가를 굉장히 많이 했죠. PPT를 만들어 본다던가. 그래서 1차 지필평가와 2차 지필평가 사이에는 수행평가 시즌이 되는 거고 오히려 그때 학생들이 잠을 못 자고 과제하는 데 열을 많이 올려서 과제형 평가를 금지하는 것은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떤 거냐면 어떤 학교는 1인 1 노트북을 지참하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1인 1 태블릿을 쓸 수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갖춰져 있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것은 색연필과 사인펜 뿐이거든요. 왜냐면 교실에 와이파이가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 기기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수업을 해야 돼요. 근데 과제형 수행평가를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원래 교육부의 취지는 알겠는데 그런 학교 급 간의 그런 차이를 좀 덜어내고 금지하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교육 현장의 그런 상황과 교육부의 그런 논리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학생일 때 교과세 분위기 특기사항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게 되면 모든 학생의 교과세 분위기 특기사항을 다 쓰라고 이제 그게 내려왔습니다. 모든 학생을 다 쓰라고 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수업시간 내내 정수리만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줌? 이렇게 쓸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교사가 전문가거든요. 교사가 전문가고 교사를 믿을 수 있는 사회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점에 더더욱 그렇기도 하고요. 내용이 쭉 읽어보면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루할 수 있지만 그래도 51쪽까지 꼼꼼하게 읽고 내용을 정리해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PPT에 오타가 너무 많아서 미안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 이걸 찍고 있는데 늘 정신이 없거든요. 늘 정신이 없고 겨우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과제를 통합사회를 위한 첫걸음을 과제로 내주겠습니다. 그 과제를 충실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